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치안의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제도를 만들어내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관리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범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들어보시면 아마 안타까움과 동시에 밖에 나가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국가가 미리 제도를 정비해 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30년 전이었어요. 1978년 9월 29일 밤 10시입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사는 27살의 여성 김씨는 이날 회사 일을 마친 뒤 인근 시장에 들러서 장을 봤고요.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한참을 걸어서 가던 김씨는 아까부터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불안한 마음에 몇 번 뒤를 돌아봤지만 그때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는 걸음을 따라 멈췄고요.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같은 방향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10분이 넘게 계속 남자가 따라오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 골목길에 들어서자 김씨는 급하게 걸음을 옮겼고 곧이어 뛰기 시작했죠. 그러다 남자도 따라서 뛰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 남자는 김씨의 장바구니를 낚아챘고요. 벽으로 물어붙인 뒤에 흉기를 꺼내 위협을 하며 성폭행을 시도해요. 김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해 봤지만 몇 시간 뒤에 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현장에서 사망한 김씨는 시계와 소지품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것을 근거로 경찰이 강도 살인의 가능성을 둔 채 수사를 시작했지만 사건 시간대가 워낙에 늦었었고 범행 순간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나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열흘 후에 김씨가 살해된 이 지역에서 또 한 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87년 10월 9일 오후 5시였어요. 30대 중반의 남성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그 어린이 대공원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여성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바로 열흘 전 행당동에서 김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범인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몇 시간째 이 공원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남자가 공원 근처에 있는 한 대학교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학교 정문에서 걸어 나오는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던 20살의 최양이었습니다. 최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범인은 아직 날이 밝아서 해가 질 때까지 최양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최양은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친구들과 인근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자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양을 뒤따라갔죠. 그리고는 최양과 같은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것까지 계속 지켜봅니다. 하지만 최양과 친구들은 자신들을 미행하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식사가 끝나자 최양과 일행이 근처 술집으로 이동했고요. 이번에 이 남자는 술집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최양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최양이 밖으로 나온 시각은 3시간이 지난 밤 9시였어요. 최양이 나오자 이 남자가 다시 일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최양이 친구들과 헤어졌고요. 혼자 버스 타는 것을 확인한 남자는 같은 버스에도 올라탔어요. 그렇게 20분간 사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최양을 지켜봤고 최양을 따라서 내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최양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어두운 골목길에서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에 최양은 이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낯선 남성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소름이 끼친 최양이 달리려는 순간 순식간에 따라붙은 남성이 칼을 꺼내 최양의 목에 겨눕니다. 그리고 근처 풀밭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최양이 큰 소리로 울면서 반항하자 당황한 남자는 성폭행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흉기를 꺼내 최양을 찌른 뒤 달아납니다. 집과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범행을 당한 겁니다. 최양이 가슴과 등을 찔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1시간 후에 주민에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이미 워낙 많은 피를 흘린 뒤였기 때문에 결국 같은 날 사망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던 도중 최양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범인이 한 명이고 30대 남자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범인의 얼굴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최양을 흉기로 찌른 뒤 목걸이와 반지, 손목시계 등 15만원 정도의 금품과 가지고 있던 가방까지 전부 가져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최양이 살해된 지 3시간 후였던 새벽 2시였어요. 강동구 암사동 골목길에서 바로 이 남자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성폭행할 대상을 찾아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도중 동네 마트에서 나오는 여중생 박양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남성을 마주친 순간 수상한 기분을 느낀 박양이 급하게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끝까지 뒤쫓아왔고요. 흉기로 목을 여러 번 찌른 뒤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범행이 벌어졌고 이번엔 집에서 20m밖에 되지 않는 골목길이었습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자 1시간 뒤 마중을 나갔던 어머니에게 발견이 됐어요. 하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하룻밤 사이에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의 범행은 이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1시간 뒤인 새벽 3시 40분쯤 이번엔 강동구 천호동 길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피해자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30살 여성 김씨였습니다. 범인은 같은 수법으로 혼자 걸어가는 김씨를 미행했고요. 수상한 남자를 눈치챈 김씨는 두려움을 느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김씨는 100m 정도를 달려서 다른 집 대문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어느새 김씨의 눈앞에 서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범인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이 사진이 바로 4시간 전에 자신이 살해한 최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새벽에 도망치는 자신을 쫓아와서 사람을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김 씨가 대화를 시도하면서 도망갈 기회를 보고 있었지만 범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칼을 꺼내 목에 겨누었고요. 김 씨는 큰 상처를 입긴 했지만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3번의 강력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자 이 관할 경찰서에 비상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사건은 또 의외로 금방 해결이 됐어요. 이 문제의 남성은 하루 만인 저녁 7시 30분 강동구 암사동의 한 술집에서 체포됩니다. 범인은 35살의 전 씨였습니다. 여러 차례 성폭행 전과가 있었고 출소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목격자 하나 없었던 이 연속 살인 사건의 범인을 하루 만에 어떻게 검거할 수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을 살해한 직후 전 씨는 강동구 암사동으로 장소를 옮겨서 어느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살인 직후 술을 마셨던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전 씨의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술값으로 38,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전 씨가 이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다음날 주겠다면서 조금 전 최양을 살해하고 빼앗은 가방을 맡기고 나와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어요. 그 피해자가 박양이었고요.
술집 주인은 전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뉴스에서 최양 살해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이 같은 강동구인데다가 범인의 인상착의까지 유사하다는 생각에 전 씨가 맡겼던 그 가방을 열어봤었죠. 그러자 30대 남성의 가방 속에서 여학생의 물건들이 나왔고요. 영어 사전 뒤에 쓰인 최양의 이름이 뉴스에 보도된 피해자의 성과 똑같자 피살된 여대생의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현장에 경찰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 씨가 맡긴 가방이 살해된 최양의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수사팀이 손님으로 위장을 해서 술집 내부와 건물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녁에 태연하게 가방을 찾으러 온 전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곧 이어서 전 씨의 집에서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와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을 찾아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조사 결과 전 씨는 범행 후 집에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한 뒤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동생 집에서 숨어 살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의 이 전 씨의 범행 과정을 보면은 범행 과정이 전혀 망설임 없고 살인한 후 죄책감도 갖지 않는 것 같아 보이죠. 전 씨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씨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막노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1979년이었습니다. 춘천에서 유람선을 타다가 백길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머리를 다쳤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전 씨가 병원 치료비가 비싸서 대신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년을 생활했었는데, 이 기도원이 또 문을 닫는 바람에 지낼 곳이 없어졌던 거죠. 그렇게 설악산에서 몇 달간 혼자 텐트를 치고 은둔 생활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거고요. 범행 순간에 목격자가 없었으니 붙잡히지 않겠다는 생각에 태연하게 피해자들의 물건을 사용하고 다니다가 뉴스를 본 제보자로 인해 꼬리가 잡혔던 것이었죠. 범행 시점도 사기 혐의로 복역을 했다가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이 진술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다는 기록이나 범행 과정에서 전혀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는 살해 수법을 봤을 때 당소에는 생소했지만 사이코패스 유형의 범행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능하죠. 거기에 성폭행도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금전적인 문제가 범행을 결심하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난한 이유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정신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했고, 기도원을 나오면서 주변에 마땅한 보호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정적 원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활하기 힘든 사람의 경우 비용 문제로 인해 질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신병의 경우가 된다면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좀 필요해 보이죠. 검거된 전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요. 5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겨울에 형이 집행되었어요. 사건이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전 씨가 치료받을 수 있었다면은 이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1987년에 일어난 서울 골목길 연속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